한국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어요. 어릴 때 주술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저 집 근처 문화센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를 좀 제대로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9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마음속에 쑥 들어온 이제 언어였고요. 문학이 이제 저한테 도전이 됐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프나 줄입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한국문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여름마다 미네소타 북쪽에 가서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93년도부터 들어와서부터는 어떤 해는 거의 안 들어오고 어떤 해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유난히 한국에 들어올 인연이 좀 있어서 5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왔어요, 올해. 올해가 굉장히 좀 자주 이제 온 것 같은 게 8월 말에 제가 스탠포드 학생 15명 데리고 세미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10월 달에 10월 9일 날 제가 영광으로 한글날 한글 발전 유공자 훈장 받게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게 2번째였고 그 다음에 11월 달 또 학회 때문에 잠깐 들어왔고요. 이제 12월 달에 거의 매달 오는 셈이네요. 많이 왔어요. 한국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어요. 어릴 때 특별히 어디 이제 제 마음 속에 어디 있는 그런 이제 곳이 아니었다가 제가 어릴 때 80년 초반에 그때 이제 무술 영화 열풍이 있어서 저도 이제 무술 영화 보고 뭐 텔레비에도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무술 이제 배우고 싶다 이렇게 그랬더니 부모님이 무술이 뭐냐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아하셨다가 제가 하도 졸아서 졸르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집 근처 문화센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기 이제 무술 수업이 있다고. 근데 그게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인지 이게 몰랐는데 그 무술 수업이 태권도였던 거는 나중에 태권도가 한국의 것인 거를 나중에 좀 뒤늦게 이제 알았고요. 그때부터 인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계속 이제 하다가 중간에도 좀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20살 때쯤에 태권도를 좀 제대로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9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20살 때 됐던 해였습니다. 그때 93년도 옛날에 인터넷이 있었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전화는 이제 한 통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왕 이렇게 어렵게 한국까지 갈 거면 말까지 배워보자.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울 거면 몸으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말로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려면 영어 하지 말고 한국말로 소통하자. 사범님만 말씀을 또 제대로 이렇게 들으려면 또 한국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태권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게 많지만 그때 연세대학교 어학당 어학연수 코스로 비자 받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그 93년도 12월 달이었는데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배운 말들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앞차기, 뒤차기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태권도 이제 어휘 말고는 인사말 이 정도만 알고 들어왔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 말을 이제 배우는 게 좀 약간 도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히브리어, 영어 둘 다 이제 모국어처럼 하고 자랐던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탈리아 말 배웠고요. 그때 제가 또 음악 클래식 쪽으로 좀 많이 나갔던 시기였는데 그때 프랑스도 이제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가서 또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프랑스 말도 조금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귀가 많이 열려 있었죠. 예,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게 저한테 옛날부터 이렇게 재미있는 과정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너무 모르고 너무 막 못 알아듣고 이제 이랬던 경험이었다가 모르는 약간 이국적인 그런 소리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로운 느낌이고 굉장히 좀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때 93년도 들어와서부터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93년도 12월부터 94년 10월까지 그게 이제 한국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처음으로 들어온 게였어요. 사실 94
2014년 10월 달 다시 저희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계속 남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생활도 너무 재미있었고 친구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한국말 하는 자체가 저한테 너무 순간마다 시간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군대 생활도 좀 했었어요. 예, 저희 나라에서 제대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계속 이제 한국에 남아서 이렇게 여기 생활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학부는 그래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학부는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나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한국은 계속 마음속에 남았었죠. 자꾸 이제 한국도 생각나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그게 98년도였어요. 두 번째로 한국에 들어온 게 98년도부터 그때 1년 반 있었어요. 원래 전공은 정말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는 몰랐어요. 그냥 음악 좋아하고 언어 좋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문학 시간이 가장 저한테 즐거운 시간이어서 전공을 뭐 할지 이제 하다가 동양학과, 제가 한국에 1년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두 번째 전공은 이제 영문학 같은 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동양학과 전공을 하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한국어가 없었어요, 과목이. 그래서 제가 일본어 이제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부는 동양학과, 일본어, 그리고 영문학 이렇게 이제 부전공. 제가 일본말은 많이 즐거웠어요. 막 간지도 배우고 대학에서 언어 공부하는 게 저한테 이렇게 즐거운 일이어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확실히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한국은 마음속에 쑥 들어온 이제 언어였고요. 일본어는 재밌게 이렇게 배웠지만 제가 일본말을 통해서 제 성품 제대로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지적으로는 재밌는데 뭔가 제가 살아있지는 않다는 걸 그걸 좀 느꼈어요. 근데 한국어 했을 때는 제가 정말 막 속에서 모든 것들 보글보글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본 말을 했을 때는 그게 약간 좀 달랐어요. 어쨌든 느낌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어를 하면서 제가 제 범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많이 알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다만 태권도만 보고 이제 온 사람이었는데, 연세대학당 다녔을 때는 재미있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정말 가나다도 모를 때 1급 완전히 이렇게 파닥부터 시작했을 때는 같은 수업 시간에 사할린 친구였어요. 사할린에도 한국 사람 있었나? 그리고 또 제일교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미교포는 제가 미국에 학교 다닐 때는 주변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일교포? 제일교포 뭐지?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는지 각 그룹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 갖게 됐었어요. 제미교포들이 약간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뭉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 친구끼리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제가 영어만 하겠다, 한국말 좀 빨리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제미교포하고 잘 안 놀고, 제일교포들 이제 친구끼리 있으니까 제일교포들이 영어 못해요. 그러면 쟤네들 사귀어야겠다 하고 제일교포들 많이 이제 사귀었어요. 그때 가장 그래도 친하게 친했던 이제 두 여자 있었는데, 기숙사에 같이 이제 다녔던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독일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간호원으로 독일 갔다, 이렇게 처음 알았고요. 두 번째 또 이제 독일 친구였는데, 독일 동쪽에서 이제 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북한에 6개월 유학생 생활하고 온 친구였어요. 93년도에 독일 사람이 북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북한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93년도면 북한이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북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재밌었어요. 주변에 한국말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관심이 생겼죠. 제가 어학당 다니면서 문학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문학 수업이 가장 저한테 잘 맞는 수업이었고, 학부도 이제 영문학 전공이었는데, 한국 문학 뭐가 있는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거의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작가 이름도 이제 알지도 못했고 한국 문화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모르고 있죠. 이렇게 좀 궁금했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한국말 배우는 사람들이 문학을 읽는 데까지 그런 실력 키우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과정이에요. 오래 걸려요. 말 그래도 알아듣고 쓰고 이런 이제 과정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어려운 말 못하더라도 알아듣고 소통하는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오래 안 걸렸는데 문학 작품을 딱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그때 특히 이제 일제시대 이제 작가라든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까지 읽으려면 훨씬 더 많은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겠구나. 문학이 이제 저한테 도전이 됐었죠. 그래서 문학을 알고 싶다. 근데 그때 거의 제가 주변에 한국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모르고 방법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미국이랑 캐나다 이제 석사 과정을 지원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러스킨 교수님, 지도 교수님 밑으로 석사 과정 시작한 게 99년 9월이었습니다. 한국말의 특징이라면 일단 영문학 예를 이렇게 드린다면 1920년대, 30년대 영어하고 지금 사용하는 영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쓰는 표현들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교육 가지고서는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초반에 이제 나온 작품들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신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국한문으로 쓰이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한문도 알아야 되잖아요. 한문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 자체가 현대인들이 쓰는 한국말하고 차이 그래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쓰는 어휘도 많이 이제 다르고요. 공부 좀 많이 이제 해야지 다음 단계 이제 문학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깨달았어요. 문학 수업 하나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악당에.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이제 작품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기대했었어요. 아유, 이제 드디어 문학을 공부하겠구나. 그때 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 배웠는데도 그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3개월 내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와서 김유정의 봄봄을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와,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각 나라 다 각자의 그런 문학이 있으니까 다 이제 자기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주로 한국 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국 문학을 이해하려면 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정말 끝이 없어요. 저는 거의 작품을 볼 때마다 도전이에요. 저한테 도전이 돼요. 제가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모르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배웠는데 잊어버렸던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 언어적인 부분이 저한테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 세계, 이 작품이 왜 이 시기에 굳이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이런 것도 도전이 돼요. 그 문화, 역사,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작품을 보고 읽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말 그냥 인간으로서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교수이고 학생들한테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깊이 알아야 되니까 그 작품의 세계를 제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서 이 작품이 왜 이제 어떻게 나왔고 이 작가가 왜 이 작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그게 제 숙제예요. 그게 특징이라고 보면 그게 특징이에요. 일제시대 중요한 작가들 박태원, 이태준, 이상, 현진건, 염상섭 이제 해방 시기 그리고 박정희 시대를 이제 말하는 그런 작품들 이제 위주로 많이 읽었죠. 황석영이라든지 이문열이라든지 이런 작가를 이제 보다가 박원서 작품을 접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뭔가 좀 친근감 느껴졌어요. 박원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엄마하고 딸에 대한 그 관계를 많이 쓰셨었어요. 시선 자체가 사람을 너무 이제 많이 안 꾸미고 모습 그대로 자랑스러운 면하고 창피한 면하고 그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가족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엄마와 딸의 복잡한 사랑으로 그리고 질투로 남의 시선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면들, 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박완서 작가님이 정말 인간의 심리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작가이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가르치면 20살도 안 되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네, 박완서 작품을. 매년 이제 문학 수업은 스탠포드에서 이제 하긴 하지만 작품을 가르치면서 눈물 날 때가 딱 이제 정해져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작품을 가르치면 눈물 나면 안 되지, 눈물 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눈물 나게 하는 작품은 오장희 작가님의 바람의 넋이라는 이제 작품인데 그 작품 가르치마다 막 마음이 정말 찡하고 내용이 어떤 이제 젊은 엄마인데 이제 애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러는데 그 엄마가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왜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애를 버리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남편도 너무 의심스럽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그 엄마는 계속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수수께끼인데 나중에 그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말씀드리면 나중에 못 읽으실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작품 정말 너무 마음 찡하게 해요. 그게 문학의 힘이에요. 문학은 몸속에 한국 피 있어야지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대단한 작가들 어마어마해요. 대단한 작가의 작품을 학생들한테 소개해주고 읽게 하고 거기 질문 던져주고 그러면 일단 똑같이 감동받고 똑같이 재밌어하고 얼마 전에 학부 때는 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석사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스탠포드 학생인데 원래 LA 쪽 이제 출신이지만 부모님이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제 가족 관계는 없죠. 근데 제 수업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소설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인데 저도 그 작품 너무 막 미쳐요. 너무너무 막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근데 그 학생이 얼마 전에 수업이 아닌 시간에 찾아와서 선생님 나 아직 그 난쟁이 그 소설 계속 생각난다. 그 소설 때문에는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정말 너무 더 알고 싶고 그 캐릭터도 계속 이제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제가 너무 자랑스럽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작품을 막 마음속에 이렇게 박아 놓을 수 있는 힘이 문학의 힘이고 제 힘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작품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작품 속에 캐릭터들이 왜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왜 저런 선택을 했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저의 문학의 힘이에요. 제가 너무 정말 복 받았어요. 세상에 가장 재미있고 좋은 직업 가졌어요. 교수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그 직업이 좋은 게 제가 매번 호기심 갖고 관심 있는 분야로 이제 갈 수 있는 알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니까 저는 그냥 오래오래 좋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한테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정말 좋은 분도 많이 만나고 스탠포드 교수까지 된 것도 한국한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거는 다음 세대, 다음 이제 어린이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